네, 우리 팬이 정말 많으신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최준영 박사님의 역사의 지혜를 함께 나누실 분들은 저희 링크 하단에 있는 링크를 따라 오셔도 되겠고요. 3프로TV 앱 깔아 놓으시면 이런저런 공지사항들 또 중요한 자료들, 영상들 뭐 다 함께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앱을 깔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 투자 이야기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자산운용 대표님이시죠? 예, 그로스일 자산운용의 김태홍 대표님 모시고 우리의 투자 전략 좀 손볼 건 없는지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 살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 3프로TV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시죠? 아니, 아닌가요? 2월 달에 마지막에 오고요. 이번에 좀 정말요? 오랜만에 네, 오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예, 예.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오셨는지 뭐 네. 바쁜 일이 좀 있으셨는지. 네, 많이 정비를 하다가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나저나 요즘 시장을 보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걱정이 굉장히 큰 건 뭐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지금 지수가 낮은 것만 걱정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낮은 거면 괜찮은데 혹시 아예 그냥 뭐 경기가 그냥 뭐 편의점 그렇습니다만 박살나는 거 아닌가, 시장 다 망가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우려, 혹은 지금 이 지수에서 별로 올라갈 거 없이 그냥 계속 지지부진하게 아래로 쭉쭉 흘러내리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리세션, 뭐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을 경고를 하고 계셔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결론 짧게만 좀 들어보고 하나하나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 올 확률이 있긴 있죠. 있는데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경기 둔화는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더 나빠지고 있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데 네. 그게 이제 내년에 침체까지 갈까?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침체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네 높아지고 있죠. 네, 서베이를 하면은 1년 아. 뒤에 경기 침체로 갈 확률이 저번 달에 한 30%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서베이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번 달 건 아직 안 나왔는데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은 30%대인데 이제 40% 가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론자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고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뭐 1년 뒤에 그러니까 내년도를 예상하는 건데 네. 변수가 워낙 많이 있긴 하지만 네. 저는 이제 반대로 그 왜 경기 침체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물론 경기가 막 다시 화랑되고 이거는 아마 우리 대표님 보실 때도 아닌 것 같고 약간 둔화 정도 갈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많은 또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침체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더 높다. 네, 그렇습니다. 네. 둔화면 주가도 빠지긴 빠지죠. 근데 아닌가요? 주가가 더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먼저 더 많이 빠져서 경기가 떨어지는 것보다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반영이 됐다 이거네요. 네, 그 속도가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시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설득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저희를 좀 설득해 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 뭐 자료를 뭐 많이는 준비 안 했고요. 네.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좀, 좋습니다.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일단 지금 현재 이제 그 전에도 나왔을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악재가 한 뭐 4가지 정도나 상존하는데 그중에 이제 해소가 되는 게 뭐고 아닌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지금 남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년 이제 당장 오늘 밤에 물가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게 그게 이슈고 그리고 이제 금리나 이런 네. 부분들 긴축의 속도 이거는 다 똑같이 연동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음. 거기랑 그러니까 물가가 사실은 제일 모르는 부분이고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실 두려움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니까 주가로 해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는 이러한 두려운 심리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그거 말고 투자 심리에서 이제 전쟁 코로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뭐 상해 같은 경우는 좀 락다운이 다 거의 다 해소가 되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 하나씩 해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전쟁이라든지 뭐 유가 이런 것들만 좀 잘 보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제 활동하는 주체를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갖고 왔는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다 정부만 걱정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연준의 긴축만 걱정하고 있는데 연준이 지금 이제 많이들 얘기하셔서
연준의 자산이 한 9조 달러 정도 되잖아요. 네. 원래 4조 달러였는데 늘어서 이제 9조 달러까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줄을까, 얼마나 긴축을 할까, 뭐 이렇게 걱정하는 건데요. 거기에 경제의 주체는 사실은 정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훨씬 큰 가계와 기업과 정부 이렇게 3개의 축이 있고 뭐 수출 등등이 있는데 그 보면은 정부 자산이 9조인데요. 그 여러분 잘 이제 낯서시겠지만 제가 가계 자산 미국의 가계 자산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170조 달러나 됩니다. 예, 오. 170조 달러입니다. 170조 달러. 예, 예. 20배 정도네요, 그죠? 예. 정부 자산의 20배.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약 55조 달러 정도의 오. 자산이 있습니다. 부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정부가 뭐 2조 정도를 줄일 수 있고 더 줄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를 받쳐줄 부분들이 가계와 기업이라는 그러한 주체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 많은 분들이 침체랑 둔화가 뭐가 다르냐. 네. 이게 이제 기술적인 차이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완전히 나누는 기준이 있기도 한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약간 뭐랄까요 그냥 우리의 개념적으로 나누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두 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걸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맞죠? 경기 침체는 GDP 기준으로 두 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경기 침체라고 명명을 하고요. 네. 경기 둔화는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OECD라든지 IMF에서 경제 성장률 확 낮췄다고 또 막 대서특필됐잖아요. 네. 그런데 낮췄는데도 다 세계 경기 2 플러스 2%, 2.5%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체는 아직은 아닌 거고 예상하는 게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아마 좀 개념적으로는 그냥 침체라고 하면 경기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거 그리고 둔화는 지금보다는 좀 안 좋지만 그렇게 파괴적으로 안 좋지는 않은 거. 요 정도로 그냥 우리가 구분을 좀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심플하게 둔화는 일단은 그래도 플러스 뭐 그리고 이제 침체는 마이너스 2번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네. 아주 안 좋은 거죠. 침체는. 네. 네. 자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 높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아까 그 자산의 규모를 이제 설명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실 장표가 어떤 겁니까? 네. 그 지금 이제 뭐 다른 패널 분들이 네. 그 70년대 오일 쇼크 갖고 이제 비교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오늘 요게 좀 핵심 슬라이드긴 해요. 지금 보고 있는 네, 게 지금 여기요. 보시는 네. 거 이것만 보시고 식사 가셔도 됩니다. 근데 전 질문이 많습니다. 네. 네, 쭉 많이 할 건데. 네. 근데 이제 왜 이때랑 비교하면은 너무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이때도 1차 오일 쇼크가 1973년이었는데 네. 이때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간의 중동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속 이겼었는데 이집트가 갑자기 침공을 하게 되면서 4차 중동 전쟁이 발발을 했고요. 짧게 끝나긴 했지만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급등하면서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은 이때 물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이때는 12.5%까지 올라갔어요, 물가가. 네. 예, 예. 그래서 12% 이상 고공행진을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이때 사실은 이제 아랍 국가들이 원유 수출을 안 했습니다. 제한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볼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물가가 피크 이게 CPI입니다. 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명목 물가입니다. 네. 이게 언제부터 떨어졌냐면은 요때부터 떨어졌잖아요. 요 떨어질 때 미국의 나스닥을 제가 그렸는데요. 한국이랑 더 코릴레이션 강한 것 같아서 나스닥은 여기서 꺾이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구간 동안은 많이 빠졌었지만 빨간색이 물가고 파란색이 나스닥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74년에 물가 상승률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네. 그때부터 나스닥이 오르기 시작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 음영 쳐져 있는 건 경기 침체에 이미 들어갔던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오일 쇼크처럼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올라간 것들이 꺾이면 올라간다. 근데 여기에 약간 페이크 같은 거 있죠. 지금 여기가 이런 건지 아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 오늘 밤에 페이크. 네, 네. 이렇게 살짝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번 떨어지고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전쟁이 안 끝나고 더 확산되면은 더 올라갈 수 있죠.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모르지만은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렇게 완연하게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바닥 짚고 올라간다. 그다음 바로 점프 뛰어가지고 2차 오일 쇼크를 한번 볼까요? 2차 오일 쇼크 같은 경우도 이제 78년도 이때 이제 79년에 발발을 했었는데 이때는 이란 혁명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랍 국가들이 원유를 수출을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수 조치가 있었고 이러면서 이제 물가가 이땐 더 튀었죠. 거의 14% 후반까지 갔었는데 갔다가 이때도 꺾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스닥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강조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마찬가지일 거다. 이번에도 어떤 이유가 됐건 CPI가 꺾이는 게 한 두세 달 뒤에 보이겠죠. 그게 보이게 되면은 그때는 지금 과도하게 빠졌던 이때도 많이 빠졌어요. 40% 50%씩 빠졌어요. 그죠. 주가가 네. 예. 이 빠졌던 것들이 그냥 그대로 동행을 한다. 지금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물가가 빠지는 게 나스닥 상승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네네. S&P도 네.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한국 주식도 같이 간다 이거네요. 네네. 물가가 피크아웃 찍는 걸 우리는 이제 잘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현재는 물가가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밤 그리고 아마 한 달 정도 후에 또 발표되는 그 정도를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펴볼 대목이 되겠군요. 네네. 그래서 오늘부터 약간 지난번보다 떨어지는지 아니면 이번까지는 유지가 되는지. 근데 뭐 지금도 이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가능성에 더 많은 분들은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닌가요? 최근에 저 미국 시장 보면은 약간 두려워하는 것 같긴 합니다. 아, 더 높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약간 다시 튀거나 이럴 수도 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사실 이거 뭐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네. 근데 합리적인 예측은 계속 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펀드 매니저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확률을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선택은 늘 합니다. 치열하게 늘 선택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도 오늘 선택을 하고서 그거를 지금 가급적이면 이런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유가도 사실 또는 전쟁도 한 여름쯤에는 끝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전쟁은 여름쯤. 네,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 정부의 대응의 영역인데 그 다음 장 보시면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오일 쇼크가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런 정책들이 나왔어요. 결국은 워낙 그 아랍의 중동의 이제 원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전쟁 이후에 미국은 1975년에 원전을 200기를 건설하는 걸 발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전을 갖다가 국가의 주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정책을 발표를 하죠. 영국 같은 경우는 북해 유전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변화들이 있었어요. 지금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리뉴어블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한창 기름값 막 엄청나게 튀었을 때는 미국은 원전 그리고 이제 프랑스도 원전 쪽으로 주 에너지를 이제 전환을 했었고 네. 영국은 아예 새로운 유전을 이제 개발하는 등 그러니까 중동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 노력들을 이제 했고 지금도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쪽으로 더 열심히 몰고 있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예. 결국 뭐 미국도 뭐 셰일 가스를 다시 팔 수밖에 없고 뭐 저기 원전으로 좀 돌아간다든지 이런 게 보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네, 지금도 뭐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정책은 그렇게들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정책이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정부의 역할부터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보면은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은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뭐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하는 거 거의 없고 영향도 별로 없고 뭐 이제 최대 산유국이 오히려 미국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유가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렇게 유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첫 번째는 이란을 금수 조치를 했잖아요. 핵 동결 이 문제 때문에 이란 원유 수출 금지하고 있는데 이거 네. 풀어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원유 수출을 이제 단기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다음 달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사우디 같은 경우 이제 1,100만 배럴에서 세계 최대 수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에서 수출을 종용하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다 단기적인 방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란, 베네수엘라 나와봐야 200만 배럴 뭐 이 정도 이상 나오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가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유가를 떨어뜨리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당장 중기적으로만 보면은 바이든한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다 알고 계신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중간 선거가 대통령 신임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하원 의원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뀌는 이런 네네.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은 56%까지 그 지지율이 그러니까 지지를 안 하는 율이 올라갔어요. 역대 최저치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11월 전에는 물가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독일 같은 경우는 겨울이 오면은 이게 끝납니다. 예. 지금 이제 천연가스까지는 이제
원유 수출은 막고 천연가스는 놔뒀는데 천연가스도 추출하지 못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EU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독일은 겨울 전에는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이걸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양대 강국 두 군데에서 서로 정쟁을 끝내는 쪽에 합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러시아를 어떻게 달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네. 독일 겨우 추운데. 네. 독일 살다 오셨거든요. 20년 살았잖아요. 20년. 네, 20년 살았어요. 네. 그래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독일이 에너지 의존도가 그 독립을 못했어요. 에너지 독립을 프랑스처럼 원전 개발이나 이런 걸 못했고. 탈을 온전했으니까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바이든이 이대로 가만히 놔두고 계속 무기 지원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전쟁 안 끝나죠. 좀 이유가 안 떨어지죠. 11월에 레임덕 되는 거죠. 오늘. 네. 결국 이제 바이든도 자신의 정치적인 이유로 네. 어쨌든 전쟁을 종식을 빨리 시켜서 물가를 안정을 시켜야 되고 독일도 어쩌면 이건 거의 생존에 가까운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전에 어려워요. 네. 그 전에 빨리 해결을 좀 해야 된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써서 유가도 낮추고 아마 전쟁도 좀 종식시키는 방향으로 적어도 여름 정도에는 아마 뭔가 액션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이제 추정을 하신다는 거죠. 예. 약간 이게 뭐 어쩔 수 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름에. 뭐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되는 네. 거니까. 네네네. 네. 자 그럼 전쟁은 이제 그럼 여름 정도의 종식을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엔 또 뭘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이제 경기를 침체를 빠뜨리지 않으면서 그 물가를 잡는 이러한 굉장히 어려운 숙제 이걸 하는 건데 그게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정부 역할은 이 정도로 그냥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무리한 가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경기 침체가 올라 그러면은 기업이나 뭐 GDP 성장률이 다 마이너스로 가고 기업 실적도 나빠지고 뭐 실업률도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주가 떨어지는 것과는 예, 별개로. 주가는 미리 이제 떨어진 거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가계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가계가 얼마나 지금 가계라는 거는 이제 뭐 저기죠 하우스홀드라는 네. 예, 저희들이 가계인 거죠. 예, 거기를 보면은 요새 물가가 올라가지고 가계가 굉장히 고생하는 것 같은데 그럼 임금이 안 올라오고 예를 들어서 저희 월급이 그대로고 물가만 올라가면은 이거는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네. 그러면 뭐 거리에 나와야죠 데모하러. 예, 그런데 이제 통계를 제가 이제 같이 그려보니까 임금 상승률도 굉장히 높았어요. 예, 최근 1년 동안 임금 상승률이 한 거의 그 기업에서 본 측면에서는 11% 정도 올라갔고요. 11%. 예, 그리고 그냥 웨이지라는 통계를 봐도 한 6%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물가가 뭐 8%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캐치업하는 정도는 충분히 올라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소비가 지금 되게 좋잖아요. PC 이런 거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게 임금도 같이 막 올라갔다는 겁니다. 제품 가격만 올라간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겁니까? 결국은 다 미국에 소비를 해줄 수 있고 텍스를 낼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고용률 같은 경우는 3.6이니까 완전 고용에 간 거죠. 네. 3.5가 완전 고용입니다. 미국에서는 완전 고용에 도달했고요. 도달했고 임금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주체. 네. 네. 여기가 굉장히 튼튼한데 여기서 크게 흔들릴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과거에도 이제 리세션이 왔을 때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가계에 과도한 뭐 부채가 있었다든지 과열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계 건전성을 보시면은요. 뭐 다음 장에 이제 그려놨는데 되게 낮아요. 네. 뭐가 났다는 거죠? 부채요, 가계 부채. 가계 부채가요. 부채 수준이 예, 가계 부채 수준이 뭐 차트 보시면은 서브프라임 때 이제 가장 높았고 그 후엔 계속 내려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은 뭐 아실 거고 부채 비용은 뭐 이자 비용 다 하고 부채 상환하는 그 비용을 합친 겁니다. 그리고 뭐 전체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봐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갖고 왔고요. 그 40년간의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추세지네요, 추세지 거의. 네, 그 이때 경기 침체가 있었던 게 항상 음영이 쳐져 있잖아요. 네. 이때는 굉장히 높았죠. 경기 침체가 있을 때는. 여기도 굉장히 높았죠. 2008, 9년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네. 하긴 그때 이제 가계가 부채가 많으면은 이제 네. 그 부채를 갚기 위해 소비를 못 하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경제가 내려가는 거군요. 그렇죠. 망하는 가구들이 많이 생기고 네. 나앉는 가구들이 생기는 건데 지금 거의 최저치 레벨이에요. 네, 40년 중에서. 그래서 가계 건전성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소득은 올라가고 완전 고용은 된 상태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처럼 가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소비의 역할이 미국 GDP에는 되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티를 볼게요. 세 번째 기업을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업은 어떠냐? 기업이 지금 주가 빠지니까 뭐 이익 좀 약간 작살난 것 같고 아니면은 곧 작살날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지금 센티먼트인데 제가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뭐냐면 기업 이익이 그러면은 3월달 그래서 전쟁 났을 때 초기하고 네. 지금 이제 전쟁 한참 진행 중인 지금 6월 초 지금하고 이익이 얼마나 하향 조정이 됐는지를 봤어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제 중국을 했는데 의외로 미국도 별로 이익이 안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 22년 예상 이익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지나간 1분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분기 지나고 2분기에 많은 기업들이 예상치 되게 나쁘다고 줬잖아요. 저걸 보면 이제 네, 네. 3월에는 이제 미국 기업의 EPS가 9.6% 올라갈 것이라고 이제 예.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6월, 예. 6월에 보니까 예. 9.5,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네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거의 2개월 반이 지났는데 그 가이던스도 나쁘게 줬는데 연간 이익 EPS 증가율을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어야 되는데 별로 안 떨어진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네. 한국 여기 중간이 한국이에요. 3월 말 대비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익 올해 추정치가 늘어났어요. 네, 네, 네. 네. 근데 왜 그럴까요? 한국은 우리 늘었어요? 네네 이익 추정치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퀀트라서 제가 뭐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수출이 뭐 잘 될 거라고 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수출이 늘어난 게 환율이 좋잖아요. 아, 환율. 네, 환율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도 계속 나와서 기업이익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뭘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요 기업이익이 일시적으로는 좋게 반영을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어제 이마트였나요? 신세계 매출 증가율이 24%가 나왔어요. 오. 영업일수 쪼건데. 신세계가? 예. 예. 그 다음에 편의점 매출이 12%씩 증가하고 나와요. 그게 그러면은 뭐 갑자기 뭐 더 엄청나게 많이 팔았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파는 품목들이 가격이 다 올라간 거잖아요. 작년보다 그렇게 늘었다는 거예요? 네네. 같은 동기, 그러니까 같은 기간 동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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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걸 다 기업들은 전가하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업이 매출이 늘어나는 게 뭐 수량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OP 마진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익이 한국도 아직은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떨어지겠죠. 좀 둔화되겠죠. 미국도 둔화될 겁니다. 그런데 네네. 미국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래서 이제 펀드 매니저나 또는 여러분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미국이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빠진 애들도 되게 많고요. 오히려 올라간 애들이 정유사들이 올라가서 그래요. 정유사? 예, 정유사 그다음에 그 EMP 기업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광고 많이 갖고 있는 애들 유가가 확 올라갔으니까 뭐 엑스모빌이라든지 쉐브론이라든지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기업들 이익은 막 상향 조정되고 나머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막 이익이 빠지니까 이제 이렇게 네. 차별화가 많이 된 거죠. 주가가. 네. 네, 근데 그래도 전체는 괜찮다 이러고 보네요, 그죠? 전체는 안 네. 빠졌어요. 네. 그리고 지수만 빠진 거예요, 사실. 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지수 빠지는 거는 사실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자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네. 당연히 그 금리 할인을 해야 되는 지수는 떨어져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이익은 그대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싸졌다. 그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 중국 락다운은 어떻게 된 거냐? 여기 중국은 많이 빠졌잖아요, 그 대신 마지막 줄에. 네. 중국은 5.8%나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네, 네. 네. 아, 그러네요. 근데 이제 23년은 이제 좀 괜찮게 보고 있네, 중국도. 맞나요? 제가 보는 게? 네, 지금 23년은 이게 톰슨 로이터 자료거든요. 네. 그런데 한 뭐 14% 정도 증가하는 걸로 16% 정도 증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 뭐 올해 빠졌으니까 내년에 조금 더 올라간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가게도 크게 부실하지 않고 기업도 이익을 그래도 괜찮게 낸다. 이렇다면 침체로 예상하기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렇죠. 네. 네. 정부 자산의 크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그거네요. 예. 근데 뭐 변화율이 폭이 크기 때문에 네. 이게 영향이 굉장히 큰 건 맞습니다. 제가 뭐 전체 사이즈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건 아니고요. 네. 변화 1조 달러만 움직여도 굉장히 큰 건 맞죠. 네. 그런데 이제 경제 3대 주체에 두 개가 되게 튼튼한 다리가 있는데 정부만 가지고 왜 다 정부만 쳐다보고 있냐 이거죠. 네. 그리고 그러면은 기업의 건전성 어떠냐? 네. 기업도 부채 엄청 늘은 거 아니냐? 막 이러실 수 있잖아요. 네. 마지막 요것만 볼게요. 그 기업도요. 그 40년 정도의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기업의 부채 대비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그것도 최저치네요 지금. 예, 지금 최저치예요. 40년 최저치? 네. 30년인가? 30년. 네. 40년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은 경기 침체 왔을 때는 굉장히 부채가 높았죠. 특히 네. 2008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업의 부채가 시총 대비 굉장히 높았죠. 네. 네. 근데 지금은 거의 최저치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뉴스 보셨으면은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니까 미국 기업들이 한 게 자사주 매입 소각이잖아요. 네네. 네. 기사 보니까 1분기에 300조 원 정도 오. 자사주 매입했어요. 300조 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6월인데 2분기 끝나면은 한 600조 원 정도. 두 배네요, 두 배. 네네, 600조 원 정도 매수해서 소각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올해만 진짜 뭐 벌써 1조니까 2조는 하겠네요, 거의 그죠? 네. 1조 달러 정도 하겠죠. 올해 1조 그러니까 원래 매년 1조 달러씩 자사주 매입 소각해요. 그런데 네, 1분기가 50% 늘었고요. 전년 네네네. 대비 연간으로 보면 뭐 1조 한 3, 4조 달러까지도 갈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돈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야 우리 회사 이렇게 싸 이러면서 산 거죠. 네. 그거를 한국하고 다른 게 이제 그런 점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약을 하면은 기업 견정성도 좋고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금융 쪽이잖아요. 이거 금융 뺀 거거든요. 네. 금융사들 뭐 JP모건 이런 회사들, 네. 은행들. 근데 걔네들도 지금 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왜냐면은 볼코룰이나 이런 것 때문에 2008년 이후로 다 우리나라 금산 분리하듯이 다 이제 상업은행이랑 투자은행 분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비율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침체는 아닐 거라는 우리 대표님의 설명에 저는 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주식 시장 주가는 어떻게 갈까? 거기 이제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투자자니까. 그렇죠. 왜냐면 경제랑 주식이 같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보통은 주식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이게. 네. 예. 근데 이미 너무 과반응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래서 약간 이제 침체로 만약에 안 간다면은, 그러니까 침체로 가려면 제가 이제 분명히 틀릴 수도 있죠. 침체로 갈 수도 있죠. 갈 수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유가가 150불 가면은 이제 저는 다 틀린 거예요. 네, 저도 틀려요. 아 유가가 몇 불? 150불 이상 150불. 가면은 이거는 이제 그럼 뭐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예, 다 틀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합리적으로 아까 이제 바이든이 잡을 거다 그런 호프를 갖고 있는 거죠. 네. 이유는 있으니까. 지금 120불 하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네. 그 좋은 질문과 같이럼 좋은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처음에 보여드린 슬라이드가 그거였잖아요. 시작 자체가 이것만 보시면 된다 그랬던 게 네. CPI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주가 반등 시작한다라고 분명히 네네네. 봤잖아요, 네네. 저희가.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물가가 그죠. 언제 네. 떨어지는 것만 여러분 잘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요 슬라이드도 한번 잠깐 볼까요? 보면은 지금의 물가 상승은 세 가지 요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급망 차질이 있었고, 두 번째는 유가 같은 커머더티 가격이 급등한 거고, 세 번째가 제일 또 중요한데 진짜 실제 수요가 좋은 거예요. 실제 뭐 임금 올라갔으니까 많이 쓴 거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는 두 번째인 커머더티 가격만 모르는 거예요. 공급망 차질은 요 차트에서 이렇게 꺾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이런 차트를 몇 달 전에 만들었어요. 새롭게. 네. 뭐냐면은 공급망이 차질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네. 거예요. 높다. 떨어지고 있죠. 네, 떨어지고 있는데 약간 다시 올라갔. 네. 그래서 공급망은 조금 해결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실수요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연준의 목이죠. 연준이 아니라 정부의 목이죠. 지금 열심히 죽이고 있잖아요. 네. 열심히 통화를 빼가지고요. 네, 실수요 죽여야 물가가 잡히니까.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는데 커머디티 가격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아까 그런 이제 어떤 추측을 해본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때 금리 오를 때 그 첫 금리 오를 때 많이 빠진다고는 계속 다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국면별로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천천히 타이트닝 할 때도 있었고 지금처럼 막 호키시하게 할 때도 있고 네. 물가가 낮을 때도 있었고 높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최악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최악에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파스트 그러면은- 타이트닝과 하이 인플레이션이 겹쳐 있네요, 지금 그죠? 예, 지금은. 여기가 네. 이게 뭐냐면 0이라는 게 첫 금리 인상 했을 때요. 네. 3월이죠. 네. 0이 첫 금리 인상 했을 때고 대부분의 주가가 빠졌었는데 첫 금리 인상하고 그런데 이 기간이 다 다르죠. 근데 지금은 맨 두 개 밑에 있는 제일 나쁜 거를 보시죠. 그러면은 석 달 정도네요. 예.
그리고 바닥 찍고 올라간 것도 근데 한 100일이 되기 전에 한 90일 100일이에요. 100일이면은 한 6월 중순 말 그 정도 되나요? 어떻게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봐도 많이 반영했구나. 네. 과거 아주 나쁜 상황이랑도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희는 이제 뭐 모르니까 계속 통계를 봐야죠. 네. 금리 인상 시기에 이제 과연 주가는 어떻게 됐나를 이제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이제 봤더니 네네. 첫 금리 인상부터 하이 인플레이션일 때는 대체로 한 3개월 정도는 빠지더라.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약간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더라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 이 그림이 맞다고 치면 첫 금리 인상 때 정도 수준 이상은 못 가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럼 첫 금리 인상 때 3월에 2,800쯤 했나? 기억이 안 나네. 그렇죠. 네. 한번 볼까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해요. 뭐냐면은 이번엔 첫 금리 인상부터 사실은 좀 빨리 막 움직였던 게 뭐냐면은요. 네. 그 12월 말해서 1월 달 넘어가면서 연준 스탠스가 확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그때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첫 금리 인상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효과를 사실 1, 2월 달에 이미 많이 줬었어요. 아, 요거는 오히려 네. 약간 그래프를 앞으로 좀 당길 2000 필요도 좀 있겠다. 700대네, 700대. 2,700. 네네. 한국 주식은. 네네네. 네, 그래서 아. 워낙 빨리 호키시하게 변환했기 때문에 그때 한참 뭐 노이즈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은 기간적으로는 이제 전쟁만 끝나면은 튈 준비 다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만 끝나면 네, 네. 바로 튈 준비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 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좀 압축돼서 왜냐하면 경기가 아무래도 둔화 구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완전히 뭐 신고가 나면서 뻗어가려고 그러면 더 많이 봐야 되고요. 네. 물가 잡히는 거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예. 저는 사실 이제 대표님이 여기 오신다고 해가지고 네. 책방에 가봤는데 이제 5월 20일에 이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네. 아, 예. 이제 어제 열심히 읽고 왔습니다. 네. 아유, 여기 감사합니다. 굉장히 예. 네,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뭐 네. 매크로는 매크로고 일단 우리 뭐 투자는 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그 30년의 경험이 다 이제 들어 있어가지고 거기 그 보면은 뭐 대표님이 보시는 4대 유망 산업 그리고 그 산업에 있는 독과점 그 기업 이런 것도 다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에서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네. 그럼 뭐 어떤 걸 말씀드릴까요? 4대 유망 산업. 4대 유망 산업 좋습니다. 네. 아 이제 뭐 어떻게 책을 찾아서 야, 근데 보셨는지 우리 모르겠는데. 아니 강황국 진짜 많이 작가님은 읽어요. 네. 네. 강황국 작가님은 정말 게스트 분들이 혹시 뭐 책 쓰신 분 있거나 이러면 그 책을 전부 다 사요. 아 예. 전부 다 사서 전부 다 읽어. 네. 네. 어제 다 읽었죠, 그래서. 네. 와, 대단하십니다. 그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네. 강황국 작가님 괜히 강프로가 아닙니다. 괜히 60억이 사나이가 아니에요. 60억. 예, 예. 자산 60억입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네. 벌써 이 나이에 너무 부러워요. 저는 이제 그 1년간 이거 준비해서 이제 그 30년 노하우를 한번 액기스로 녹여보려고 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특히 지금 같은 때는 이제 공부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때 딱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처음 질문하신 대로 이제 4대 유망 산업 여기서 먼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아직도 유명한 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산업이죠. 근데 우리랑 책 내시는데 어디랑 내셨어요 또 보니까. 네, 그게 작년에 뭐 이렇게 일찍 연락이 와가지고 네. 네. 또 3%도 있는데. 네, 페이지 둘이 있는데. 네. 네, 섭섭합니다. 네. 여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아시는 산업인데 네. 2차 전지 산업인데 이제 주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고 또 뭐 2차 전지 소재도 많이 올랐으니까라고 네. 생각하시지만 이 사이클은 그 뭐 한 100년 동안 본 사이클 중에 가장 긴 사이클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더 충분히 장기 상승 사이클 경기에 상관없이 가는 사이클이다. 2차 전지. 네네. 그래서 근데 2차 전지 셀 업체들은 경쟁사가 자꾸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테슬라도 직접 하고 뭐 노스볼트나 중국 업체들 많이 생기니까 셀보다는 소부장. 그렇죠. 네. 소부장. 네, 네. 소재. 네. 소재. 네, 소재는 이게 화학 업체들이기 때문에 새로 생기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유미코, 뭐 바스프, 뭐 이런 다 화학 소재 기반 업체들이고 LNF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에코프로비엠 그런 회사들 새로 생기기가 힘들어서 그런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클이 3년간 뭐 증설이 한 3배, 4배씩 늘어나기 네. 때문에 그 장기 사이클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 다 아시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산업 중에서는 뭐 한국 산업은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산업이 경기가 나빠도 아직도 50%씩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클라우드? 예. 매년 50%요. 네. 저번 분기도 50% 아, 늘어나고 근데 클라우드는 약간 좀 저도 될 것 같아. 느낌이 저는 원래 저 핸드폰 하면서 추가로 뭐 부가 서비스 이런 건 진짜 잘 안 하거든요. 거의 이걸로 돈 쓰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사진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뭐 네. 영상도 찍고 뭐 이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거 클라우드 결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월 2,000원인가? 하여튼 뭐 그만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어지간하면 제가 돈 안 쓰는데 내가 낼 정도면 아마 이렇게 특히 요즘 젊은 분들 사진 많이 찍으시니까 그거 아마 핸드폰에 다 들어가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핸드폰 바뀔 때마다 이게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 차라리 클라우드로 저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 인스타 뭐 하나 올리려면 한 400장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그렇잖아요, 그거. 네. 그렇게까지 찍습니까? 아니 저는 아니고요. 네. 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네. 네, 그래갖고 이거 클라우드는 물론 이제 개인이 이렇게 막 돈 내는 게 큰 돈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만약에 각자 뭐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각자 뭐 한 $2씩 매달 낸다고 하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네. 클라우드는 좀 잘 될 것 같아. 예. 이렇게 개인적으로 쓰시는 클라우드 있지만 네. 사실 정말 많이 쓰시는 데는 3%잖아요. 우리? 3%. 유튜브. 제가 이게 책 쓰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네. 그 전 세계 액티브한 계정이 한 3천만 개 정도 액티브한 게 있고 그거가 한 달에 두 번씩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매일 한 200만 개에서 300만 개의 유튜브가 올라옵니다. 매일. 네. 에브리데이. 네, 3%는 한 달에 한 뭐 몇백 개 올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용량도 길고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3%가 이제 구글이나 아, 저 아마존의 클라우드 한국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런 구글이 우리한테 소송할 것 같아. 다국적 기업들. 얘네 도대체 영상을 몇 개로 올리는 그래서 기업들이 요새는 전산센터 없잖아요. 다 네. 그냥 클라우드에 올립니다. 기업들도 하다못해 이제 국방부도 미국 국방부도 다 클라우드 쓰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산업들은 아직도 이제 한 50% 매출 성장 중이고요. 네. 그리고 세계 3개 업체가 독점하고 있잖아요. 네. 클라우드? 아시나요? 네. 구글, 네. 아마존, AWS, 엔드. 네. MS, 구글. 네. 구글. 네, 그렇게 세 개가 하고 MS, 그죠? 그다음에 네. 알리바바인데요. 중국은 이제 따로 빼야죠. 그래서 이제 독점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뭐 한국 기업 나온 김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엔터테인먼트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하면은 여러 개 있는데 드라마 제작사보다는 그러니까 그 음원 관련한 그러한 엔터사들도 좋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파이브 뭐 이런 거요. 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음. 지금은 인기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꿨지만 내년쯤에 메타 플랫폼 출시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인스타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뭐 인스타 갑자기 나온 거 아니고 갑자기 나왔죠 사실은. 갑자기 나오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런 것들이 생길 때는 이게 새로운 성장 산업이다 이러면서 또 굉장히 큰 열풍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님 보시는 가장 네 가지 유망 산업이라는 게 2차 전지, 클라우드, 그다음에 미디어 콘텐츠, 메타버스. 예. 한국 우주도 있지 않아요? 그 책에 보면? 항공우주도 있는데요. 네. 그 미국에 있는 항공우주는 저는 책에는 썼는데 네. 뺐어요. 그걸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은 네. 어닝이랑 매출이 뒷받침되지 않고 투자 사이클에 강하게 들어가 있는 회사들은 주주가 가져갈 무기 없고 배당도 없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나중에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 매출이 지금은 일어나는 걸 아니다. 보고, 네. 예, 매출이 충분히 일어나는 걸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된다. 방사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네. 우주 항공 쪽입니다. 근데 2차 전지 빼고 나머지 미디어, 메타버스, 클라우드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번씩 박살난 친구들 아닙니까 여기? 뭐 이제 클라우드는 뭐 이제 빅테크니까 같이 이제 박살보다는 좀 조정이 컸고요.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는 별로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아, 그랬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엔터테인먼트는 뭐 게임이랑 뭐 제작사 뺀 거니까요. 네. 메타버스는 좀 예, 메타버스는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2년 3년 보고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럼 다음 질문이 이거랑 좀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재밌는 거는 금리가 오르면은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그 더 잘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왜 그런가요? 네. 이거는 뭐 그냥 한 40년 동안 그래프 그려도 항상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장이 아니라 실제 항상 그렇게 되는데 그 원인이 더 재미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금리가 올라갈 때 과거에는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물가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과거에는 금리가 올라갈 때 또는 뭐 물가가 올라갈 때 경기가 좋아서 소비를 많이 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되게 화랑인 상태였죠. 네. 그래서 주가들이 올라가는데 투자를 많이 하고 하는 가치주들이 올라갔어요.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 네. 근데 이제 성장주는 저희가 아는 그런 뭐 빅테크 게임이라든지 뭐 그 플랫폼 회사들이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사실상 이제 별로 상관이 없는 게 그 회사들은 거의 다 이익도 미래에 있고 그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금리에 연동되는 그런 투자보다는 자체적인 투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빅테크들은 금리가 올라갈 때 왜 민감하냐면은 왜 빠지냐면은 이익이 현재보다는 미래 이익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네. PR이 50배, 60배 된다는 거는 미래의 이익이 쫙 퍼져 있는 거잖아요. 네. 저 끝에 가서 이익이 굉장히 큰 건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없거나 금리가 제로인 일본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이익이 그대로거든요. 그렇죠. 그 네. 이제 미래 이익을 그냥 다 더하면 되는 거죠.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게 기업 가치죠. 네. 그런데 지금 뭐 시중금리가 4%가 된다 이러면은 4%로 할인해서 갖고 오면은 엄청 쪼그라들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하죠. 일본의 30년 전 연봉이랑 지금이랑 일본 사람들의 연봉이 똑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왜 빅테크 미래 성장 기업들이 왜 네네.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는지 그 이유를 아실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이제 금리 인상기이고 지금 뭐 3% 가네 마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럼 빅테크 기업들을 팔고 저 PB 기업을 들어가는 게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좀 맞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이제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지금은 쌤쌤이라고 네네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 그 뭐냐면은 지금은요 이제 금리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는데 금리 올라가는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물가예요. 네. 그래서 실질 금리를 봐야 되거든요. 아, 네. 실질금 아주 완전히 마이너스요, 사실은 지금도. 네, 그래서 명목 금리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이 금리에서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물가를 빼면은 실질 금리인데 네. 그것도 이제 프레드라는 연준 사이트 가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계속 마이너스다가 저번 달에 플러스로 돌았어요. 0.2% 정도 됩니다. 아, 실질 네. 금리가. 아,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게요. 네. 네네. 그래서 네. 0.2 정도. 그러니까 실질 금리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건 맞죠. 네. 근데 이제 얘가 더 쭉 올라가야 말씀하신 가치주, 전통주, 구독주들이 좋아지는 건데 지금처럼 경기 둔화되고 물가 압박 있고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렇다고 성장률을 누르고 아웃퍼폼하기도 힘든 거예요. 일부 아까 말씀드린 정유주, 뭐 에너지 쪽이요. 에너지주, 네. 에너지주 같은 경우야 좋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빅테크는 그 디스카운트 할인 많이 받아서 밸류에이션이 우리나라 네이버보다 싸졌어요. 네이버 PR이 지금 30배 약간 넘거든요. 네. 네. 그런데 뭐 구글, 아마존 다 30배 밑으로 다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도 4인방 정도는 뭐 굉장히 지금은 뭐 테슬라 포함해서 괜찮다고 매력적이다. 생각해요. 예. 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구글, 뭐 아마존, 그다음에 애플 이 정도는 그냥 많이 빠지면은 장기로 보고 분할 매수하는 구간은 들어간 네.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실 때 그 1차 오일 쇼크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도 그랬었는데 결국 미국이든 뭐 프랑스든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서 돌아다녔잖아요. 네. 지금도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럼 신재생 쪽이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재생도 뭐 좋죠. 좋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요새 이제 그 폴리실리콘 만드는 회사들 주가도 좀 많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풍력 타워 만드는 회사들도 이제 네네네. 주가가 밑에서 꿈틀거리고 있긴 뭐 하죠. 좋게 보고 계시고. 예, 그런데 이제 속도도 좀 느리고 이렇게 매출 뒷받침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느리게 보여서 거기는 이제 나중에 보고서 하는 게 네.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이게 성장주 가치주를 나눌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둘 다 공평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익 좋아질 기업들을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 늘 그렇잖아요. 무책임하게 이익 좋아지는 기업 어떻게 알아? 이런데 제가 좀 좁혀볼게요. 그러면은 그 좀 이렇게 책임감 있게 좋습니다. 좁혀볼게요. 네. 한세 개 정도 좁혀볼게요. 일단 경기 영향이 적은 거는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엔터를 꼽은 것도 그런 거 같긴 해요. 경기와 좀 연관이 적은. 예. 그래서 경기 영향이 적은 거는 막 금리를 올리거나 또는 소비가 좀 떨어져도 그래도 뚝심 있게 버티는 애들인데 그 엔터주 같은 경우는 앨범이 나오면은 그 팬덤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네. BTS 팬이 무슨 뭐 어마어마하죠. 있고 있잖아요. 네. 저 밥은 못 먹어도 그건 사겠죠 아마. 예, 네, 밥을 그렇죠. 안 먹고 그걸 사요. 밥을 왜 먹습니까? 팬들은 그렇죠. 그렇게 네.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 그룹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 데뷔하고 공연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되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 성장만 보고 이렇게 테마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한번 기업 실적을 꼼꼼히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 있고 네네. 좋습니다. 네.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경기 영향 안 타고요. 그리고 명품 있잖아요. 아, 네. 명품. 예. 예를 들면 미국의 회사겠죠. 미국 회사가 아니라 프랑스 회사겠죠. 예. 이제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샤넬 뭐 이런 거요. 예, 그런 기업들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은
그 아까 소득도 보셨겠지만은 상류층들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렇죠. 에너지 네. 가격 올라가거나 뭐 식품 가격 올라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모자라서 못 사는 게 뭐 루이비통 샤넬이기 때문에 네. 그런 모해샹동 모해 헤네시 루이비통 이름이 좀 길죠. 네. LVMH 죠. LVMH 네. 이런 기업들도 지금 주가 빠졌어요. 그런데 네. 뭐 회복하겠죠. 네, 예, 네, 그런 이제 피해가는 거 하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테마를 말씀드리면은 인플레이션을 그럼 올린 거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이겠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에너지 기업 이미 말씀드렸고 조선 같은 기업들도 요새 우리 3%가 열심히 이제 또 많이 커버 많이 해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가스관 잠글까봐 러시아에서 이제 독일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LNG 터미널 돌리고 LNG 미국에서 더 죽게 해가지고 이제 가스로 수입을 더 돌리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아시는 부분들이지만 그게 배수요가 많아지고 작년에 운임이 그렇게 높았던 이유가 뭐 왜 그 HMM이 작년 이익이 7조가 났고 네. 올해 약 10조가 나는 게 이유가 운임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운임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배발주 해야죠. 네. 네. 이제 그런 이제 사이클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전가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TSMC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시간상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좀 관련되는 건데 네.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들. 투자에 집중하는 집중. 회사. 네. 무슨 투자요?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 소부장 아, 네네, 아까 예. 소부장. 아.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나쁘지만은 바이든 와가지고 미국에 공장 더 집시다. 그다음에 한국도 이제 지금 투자 발표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반도체 공장도 그렇지만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이런 네. 쪽은 투자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밸류체인에 딱 들어가 있는 소부장 애들이 있어요.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핵심주들 같은 경우는 경기를 좀 덜 탈 겁니다. 음. 네. 그리고 그대로 이제 수주가 계속 늘어날 거고 그게 2차 전지 소재도 거기에 들어간 거죠. 네. 그 2차 전지 소재. 음.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만 이제 요약을 아. 하겠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을 거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뭐 저 장비나 뭐 소재 부품하는 회사들 중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 캐파 늘리고 있는 이런 회사.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빅브로더 형님들이 투자를 하니까 걔네들이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죠. 장비 네. 업체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TSMC 얘들이 계속 그 증설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기업들. 그리고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 하는 경우도 한국이 뭐 거의 1위잖아요. 네. 그런 쪽도 되게 좋죠. 아, 그런 회사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이 종목을 사야겠어 해가지고 이제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 네. 그래도 이제 한 10분 정도 한 이 5개 정도는 좀 보고 매수 버튼을 눌렀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그게 뭔가요? 그- 네. 그거- 아, 그거는요. 진짜 책 열심히 봤다. 나중에 봤어요 저. 네. 그거 지금 재미 없는 챕터였는데 그걸 아, 뽑아내시는데 정말? 네. 저도 반성하는 의미에서 썼어요. 왜냐면은 뭐가 이제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와가지고 대표님 이거 되게 좋습니다. 이러고 이익이 얼마 증가하고요. 이러면은 버튼 누르신 막 거죠? 누르려고 네. 그러고 그렇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나중에 보면은 점검 안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기관은. 뭘 근데 점검합니까? 개인 분들은 요거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HTS에 다 있고 하다못해 네이버에도 다 있으니까 그렇죠. 연간 이익 증가하는 거는 당연히 보셨을 것 같고요. 연간 이익 연간이 증가율. 증가해야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증가. 네, 증가율입니다. 그죠? 네, 네. 네.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틀릴 수 있으니까 분기 이익 증가율을 보셔야 되는데 저는 분기. 요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분기 이익 증가율. 예.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증가해야 돼요? 꼭 그렇진 않고요. 네. 증가율이 그 한 2년치를 쭉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 팔분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증가율을 네.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네. 근데 사상 최대 이익이 나도 50% 증가하다가 20% 증가하고 10% 증가율로 떨어지면은 그건 안 되고. 주가는 빠져요. 예. 아, 그렇죠. 이제 그 뭐지 그 이익은 계속 늘기는 하는데 예. 그 증가율 그 모멘텀이 떨어지면은 주가는 벌써 가버린다 이거죠. 그때 네. 정확하게 그 변곡점에서 떨어져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그거를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근데 네. 캐파 늘리고 투자 많이 하면 이익 떨어질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나요? 네. 아, 그 괜찮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은 가격 정가가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네. 왜냐면은 자기 클라이언트가 음. 뭐
빅테크들의 세계 10대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연간 이익 증가율, 그다음에 분기 이익 증가율.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좀 세밀하게 보시려고 그러면은 재무제표에서 이제 부채 비율이랑 이자 보상 비율 정도 한번 부채 비율. 네. 이자 보상 비율 그죠? 네. 네. 그거- 한마디로 망하는 기업은 빼내야죠. 예, 막 네. 부채 비율 너무 높으면은 드랍 시키세요. 왜 또 다른 5% 종목은 이상이면 너무 높은 거예요. 200?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거 업종별로 다 다른데 네. 그래도 200 이상이면은 좀 부담이 위험하다. 많이 되는 네, 거고요. 네. 네. 항공사 같은 경우는 좀 더 훨씬 높고 이런데 네. 이제 그거는 동종 업계 대비로 보시면 업계 좋을 것 대비. 같고요. 뭐 여행주도 그 되게 천차만별이고 그다음에 카지노들도 부채 비율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거 고를 때는 좀 같이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좀 요거는 정보인데 뭐 우리가 보면은 기관 순매수 그다음에 외국인 순매수가 다 나오잖아요. 네. HTS 클릭하시면은 네. 그거 또 한번 보세요. 음. 그래서 제가 골랐는데 종목이 마침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같이 사고 있어. 아 그럼 그게 나쁜 건 아니겠죠. 네, 그죠? 그러면 확률이 확 올라가요. 네. 왜냐면 뭔가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더 사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계속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러면은 좀 내가 모르는 게 있나 이렇게 의심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가급적이면은 종목 추천이 딱 한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뭐 5종목, 10종목 있으면은 가급적이면은 10분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그 확률을 높이는 걸 추천드리는 겁니다. 네. 네. 연간 이익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을 보고 그다음에 네. 부채 비율이나 이자 보상 비율 같은 거 보고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거는 내가 돈 벌어서 이자 얼마나 내고 있냐 이런 거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얼마나 사고 있는지 그 정도는 적어도 내가 사기로 마음 먹었을 때 바로 직전에 매수 버튼 전에 한번 확인하고 예. 한 10분만 보고 하자는 거죠. 예, 10분도 안 걸립니다. 10분 사이에 막 올라가면 어떻게? 아이 난못 견디는데. 괜찮습니다. 예, 장기 투자하시면 나 그 잠깐을 못 참겠어요. 네. 네. 이런 것들이라도 체크하고 가면 훨씬 더 나의 수익을 높여줄 확률은 높일 수 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또 좋은 것 또 배운 것 같습니다. 이런 실전에 제가 사실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이익 증가율이나 빨리 우리 콘트 쪽으로 오세요. 정포님도. 네. 콘텐츠 근데 너무 힘들어. 아니 뭐가 힘들어요? 진짜 쉬워요 그거. 네. 쉬워요? 네, 그럼요. 네. 알겠어요. 마지막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심리 지표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뭐 Fear and Greed, 휴먼 인디케이터 뭐 이런 거 있는데 네. 요즘 뭐 최근에 뭐 보고 계시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지표가 뭐 좀 특이하네 뭐 이런 거 혹시 뭐 보이시는 거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네, 이 심리 지표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게 사람이 두려우면 다 두렵거든요. 다 같이 두렵고. 그렇죠. 네. 저도 사실 틀릴까봐 겁나는 경우도 많고 샀는데 다음날 또 빠지면 뭐 멘붕도 가끔씩 오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얼마나 다 같이 비관적인가를 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은 다들 보시는 CNN에서 발표하는 그리드 앤 피어 인덱스. 그러니까 네. 구글에 그냥 치시면 나와요. 네네네. CNN까지만 치셔도 아마 나와요. CNN마다 네. 그러니까 공포 탐욕 지수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거를 보실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0에서 100까지인데 90 넘어가면은 굉장한 과욕 탐욕이고요. 네. 30 밑으로 가면은 침체입니다. 그럼 네. 공포입니다. 공포. 그리고 익스트림 피어라고 해서 극도의 공포가 30 밑이에요. 네. 지금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요? 예. 근데 얼마 전에 한 3주 전에 한 15까지 떨어졌어요. 두려움이 정말 네. 높았군요. 네. 그런데 그때 바로 사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걸 3년 이렇게 항상 연결해서 보고 네네. 있거든요. 예. 어떻게 사면 되냐면은 그거 활용하는 방법은 그거 15, 10 그거 찍고 한 두세 달 있다가 나눠 사시면은 예. 그게 제일 안전하더라고요. 두세 달. 예. 왜냐면은 공포는 한번 처음에도 공포가 오고요. 그게 한 두세 달이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은 많이 반영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요것만 보면 안 되고 사실 동시에 봐야 될 게 캐시 포지션.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 펀드에서 현금 비중을 얼만큼 갖고 있나 같이 네.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보통은 캐시 포지션이 되게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펀드 매니저들이 보통은. 네, 보통은 뭐 10% 이상 뭐 이렇게 안 되는데 네. 지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기관이니까 볼 수 있는 게 JP 모건에서 매주 서베이를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볼 수 있는데 이제 개인들은 못 보시는데 지금 이런. 6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현금 비중이 40%. 네. 현금비 40%라고 네. 엄청 높네요, 진짜 그러면.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이 끝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그 돈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허겁지겁 하는 돈이죠. 네. 뭐 지금은 다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거 뺄게요. 왜냐하면 저희만 볼 수 있는 거 말씀드려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네, 그죠. 네. 대신 볼 수 있는 게 이제 풋콜 레이쇼. 풋콜 레이쇼. 네, 대표적으로 많이 보시는. 그래서 풋콜 레이쇼는 풋 대비 콜. 그러니까 풋은 나쁘게 보는 거고 콜은 좋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 비율이 얼만큼 치중이 돼 있나.
편중이 돼 있나 이건데 지금도 상당히 푸시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0.8. 두려움이 굉장히 아직도 많군요. 보니까. 네, 그래서 네. 0.8 정도 가면은 이미 두려워서 팔 사람은 거의 다 팔았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잠깐만 그러면은 예. 이 Fear and Greed가 15를 찍은 게 언제였습니까? 대충? 그거 누르시면은 다 나오는데 네. 한 1주 2주밖에 안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 두세 달 후에 들어가면 되겠군요 저희가. 네. 근데 그 전에도 또 그렇게 찍었어요. 20 미만 또 아, 찍었어요. 네네네. 한 달 이상 지냈어요. 네. 빨리빨리 들어갑시다 우리. 아니 천천히 하시죠 천천히. 네네. 자 오늘 저희가 그로스의 자산운용이 김태용 대표님과 함께 정말 실전에 도움될 만한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봤는데요. 그 여러 지수들 가운데 3% 채팅 건전성 지수라고도 있습니다. 예, 우리 채팅에 쌍용돈이 막 올라올 때 그때가 제가 볼 때 바닥입니다. 요즘 어때요? 요즘이 거의 지금 이제 바닥. 저는 그래서 락바텀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 굉장히 많나요 요즘?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네네.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농담 하나 해도 굉장히 안 좋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구나. 민감 반응할 때 네네. 있어요. 네. 요럴 때가 이제 심리 지수로는 가장 정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해봅니다. 자, 우리 김태용 대표님과 함께 오늘 그래도 다른 날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저희가 확보해서 충분히 말씀 좀 들었던 것 같고요. 투자를 위한 투자입니까? 이 책도 많은 분들께 선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책 다음에는 저희랑 같이 한번 해요. 네, 뭐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딴 데서 쓰지 마시고.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그로스일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님 금요일 저녁 시간 너무나 감사하고요. 조만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